껍데기밖에 없는 법안이다. 대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지금 하는 얘기가 현장에 맡겨보자. 현장에 어떻게 맡겨요? 뭐를 아무것도 없는데 싸우고 투닥거리다 보면 생긴다. 기업이 받는 피해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원하청 간의 교섭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정상적인 파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어요. 폭력행위나 아니면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수단, 방법상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과거 우리 쌍용자동차 있죠. 그 과정들이 벌어진 거예요. 쌍용자동차 회사는 인원을 감축해야 되겠다 하니 노동조합이 인원 감축을 하지 말아라고 파업에 돌입했고, 파업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가 생겼어요.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47억 원이라고 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나온 거예요. 배상 판결을 내니까 여러 사람들이 회사 안 잘리려고 너무 안타깝다라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들 노란 봉투에다가 월급 넣어줬거든요. 그 노란색 봉투에다가 47,000원을 넣어가지고 노동조합에다가 기부를 해준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유래가 된 시초입니다. 법의 시발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지 말자였습니다. 직장도 잃었는데 손해배상까지 당하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자가 시작을 했는데 경영계의 큰 충격은 사용자성의 확대입니다. 현대자동차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더라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면 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어요. 근로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 직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라 하더라도 하청업체에서 요구하는 단체 교섭을 응할 의무가 있다. 사용 종속 관계나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원청사가 하청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하더라도 원청사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사용자 개념의 확대. 결국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노조법상의 사용자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청업체 직원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대기업의 원청사와 하청업체의 임금 차이는 하청사가 60%밖에 못 받아요. 원청사가 1억이면 협력사는 한 6천만 원 정도를 받는단 말입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하면 얼마 달라 할 것 같아요? 임금 똑같이 줘라고 요구하게 되겠죠. 이 임금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진 않고. 하청사한테 아무런 개입할 의미가 전혀 없는 하청회사라면 교섭의 의무는 없어요. 이 실질적 지배 회사는 사내 협력사라고 합니다. 회사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회사들, 이 회사들은 대부분 다 실질적 지배력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로 사용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를 하고 나니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하청노조에 생긴 거잖아요. 단체 교섭의 의무와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가 1번. 두 번째는 원청노조도 있고 또 하청노조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복수노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복수노조 중에서 대표노조를 뽑아서 회사가 교섭을 하고 교섭한 결과는 전체 노동조합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이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없어요, 현재 법에. 세 번째는 하청업체와 원청사 간에 있는 부분이 실질적 지배력이 행사될 경우에 교섭에 응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섭에 응하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하면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요소에 해당돼요. 불법 파견은 뭐냐면은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사가 경영이나 노무에 관련해서 지배력을 행사, 불법 파견에 해당되면 원청사의 정직원으로 정규직화되는 법안이에요. 그럼 결국 뭡니까? 하청업체 교섭에 응하면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거 충돌 생겨.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실질적 지배력 때문에 내가 정규직 전환이나 불법 파견 요소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교섭에 안 응해. 단체 교섭 거부 해태가 되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벌, 저렇게 하면 처벌되는 이 상반된 법률안이 존재한다라는 게 세 번째 문제. 네 번째는 하청업체가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을 하잖아요. 그러고 쟁의행에 파업을 해요. 기존에는 하청업체에 파업하면 원청사의 직원들이 일을 대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조합은 파업력이 떨어지고 회사는 버티고, 실질적으로 하청업체의 파업에 원청사 직원을 투입할 수 있었어요. 이게 노조법상의 대체근로 금지라고 하는 데 해당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파업에 들어갔어요. 대체근로 투입 못 시킨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문제가 원청사로서는 큰 문제로 다가와 있는 거고, 노동조합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교섭의 당사자를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도 할 수 있고 원청사 사장한테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죠. 파업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죠.
힘이 세졌죠. 교섭을 요구했을 경우에 내가 원정사 직원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원정사의 어떤 지배력을 행사받는 것을 지배를 받았다면 나는 불법 파견으로 정규직도 될 수 있죠. 두 번째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될 수 있어요. 대표 노조 뽑을 때는 과반수 이상의 접합의 노조면 대표 노동자가 되는 거거든요. 원정사가 예를 들어서 50명이야. 협력사가 100명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원정사 노조 없어져 버리고 협력사가 상근단체하고 하청하고 교섭하는 거예요. 교섭의 결과가 어디에 적용돼요? 원청 노조에 적용돼 버리죠. 역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거꾸로 역전돼 버려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당장 3월 달에 공표 후 6개월 뒤니까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민주노총에서는 현장에 놔두자. 안 되는 대로 하자.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여 보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법안 개정을 빨리 해야 된다. 대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껍데기밖에 없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럼 노동조합 입장에 엄청 좋은 법안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엄청 좋은 법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가 채 안 되거든요. 아마 30%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우리 회사가 어떤 경영이나 생산 구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급을 준 회사들까지 전부 교섭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되다 보니 이 회사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도급화 시켰는데 이 도급화 시킨 거를 다시 원칙으로 돌리라고 하니 전혀 메리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현장에 맡겨보자. 현장에 어떻게 맡겨요? 뭐를 아무것도 없는데 싸우고 투닥거리다 보면 생긴다. 기업이 받는 피해는 파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청업체가 파업하고 여러 군데서 파업하면 기업이 쓰고 생산이 안 되고 회사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가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현장에 맡긴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 노란복지법으로 인한 원하청 간의 교섭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미 시행됐고 이미 전투는 벌어졌어. 제가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 철학이 좀 담겨있기 때문에 싫은 분들은 욕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좋은 분들은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청취 부탁드립니다.